예, 오늘 사회를 맡은 서원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입니다. 오늘은 그 유로메나 연구소 3월 세미나 25차 세미나고요. 주제는 좀 관객을 끄는 거는 꼭 아닙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은 나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동 쪽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두 가지 큰 사건이 겹쳐 있죠. 사실 중동에서 가장 현재 핫한 이슈는 이란 핵협정인데 이란 핵협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동의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중동과 어떻게 경제 협력을 할 것인가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묘하게 이란 핵협상과 연계돼서 상당히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요. 두 분의 발표와 그리고 두 분의 발표를 듣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란 쪽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중동 경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건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건영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한중동 경제 전문가입니다. 다른 분이 없어요. 이분이 다 그냥 사사를 하셔가지고 혼자만 지금 독야청청하시고 계신데요. 이은영 박사님의 발표와 이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성일강 박사님이 우크라이나 변수라는 제목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핵협상이 우크라이나의 변수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이스라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게 우리에게 많은 근심거리와 함께 연구거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발표를 듣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란 핵협상과 우크라이나의 변수에 대해서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그 발표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아주 자유롭게 토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20분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시간을 질문이나 우리가 토론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많으시면 제가 또 같이 저도 모르는 거 여쭤보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건영 박사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TF에 알고 있는 이권형이라고 합니다. 주제를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중동 경제협력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한중동 경제협력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그냥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그때 뭐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잘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네. 예, 그 슬라이드 쇼로 보이시는 거죠? 아니요, 제목까지 다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에너지 전환 시대와 중동 산유국,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중동 경제협력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력 방향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은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탄소 중립 시대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동 간의 경제 협력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그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중동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경제 협력을 보자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안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지나면서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석유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석유가 없으면 이제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일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서 중동에 가서 현지 생산, 현지 건설 뭐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건설과 원유 도입 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돼서 쭉 70년대부터 우리나라하고 중동의 경제 협력이 되었었던 것인데 그 에너지 전환 시대라고 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계속 도입하는 석유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콘텐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계속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요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바꿔 나가는 것. 그러니까 뭐 석유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에너지,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가장 대표적인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탄소 연료라고 하는 것은 뭐 수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전은 약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많이 이제 원전도 이 청정 에너지라 포함시키고 있는 경향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배터리를 한다든지 또는 CCUS라고 해서 카본, 그 탄소를 캡처하고 또는 사용하고 또는 저장하는 이제 그 기술이 이제 CCUS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청정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를 이제 IEA라고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데서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책 보시면 net zero by 205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2050년까지 net zero를 이제 달성하겠다. net zero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한 것만큼 탄소를 흡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제로가 만들게 하는 게 이제 넷제로라고 되어 있고요. IEA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요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넷제로가 이제 탄소 중립이란 말이고요.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50년까지 하게 되면 지금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것이 총 에너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느냐의 문제인데 맨 밑에 있는 것이 이 오른쪽에 펴 있는 것처럼 이제 콜, 석탄이 되겠고요. 빨간 것이 오일, 그 다음 보라색 비슷한 것이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경의 그 비중은 석유의 비중이 약 30%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그래프상으로. 근데 이것이 2050년이 되면 7.7%로 줄어들고요. 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뭐 하이드로나 뭐 태양광, 풍력 그런 것들 다 합하게 되면 11.8%에서 거의 3분의 2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비 차원에서 아까 이제 공급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소비 차원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렉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에너지원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사용하는 현상 그런 소비 형태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연료 자체를 소비하는 이제 비중이 되겠고 에너지 양이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전기를 통해서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가솔린을 넣고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전기차를 이용한다 할 때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력 비중이 2020년도에는 약 20%였는데 2050년이 되면 거의 절반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IEA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그렇게 이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급에 따라서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2030년도에 배럴당 35달러에서 2050년도에는 배럴당 25달러로 내려간다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하고는 많이 틀리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100까지 된다라고 돼 있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을 금지를 했고, 지금 또 EU가 수입 금지할 것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지금 한 $110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넷제로가 달성되게 되면 2050년도에는 배럴당 한 $25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IEA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에 있는 것은 이걸 이제 유가가 얼마큼 변화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본 것인데요. 유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제 변동률이 있을 텐데 그것의 절대값을 따져서 그것을 이제 평균화해가지고 연도별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은 연도별로 이렇게 어떻게 평균이 되는 걸 본 것이고, 이거를 이제 5년 이동평균선으로 쭉 연결한 것이 이제 빨간 선인데, 그 빨간 선을 보시게 되면 점차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변동성이 그만큼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산유국은 주로 석유 의존 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라든지 최근에 유가 변동성 확대를 보게 되면 과연 이 중동 경제라고 하는 것이 서바이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산유국의 입장에서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장 큰 숙제가 되겠고, 우리나라하고 중동 간의 협력 관계도 만약에 이 석유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협력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산업 구조를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약간 못 미치는데 36.9%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약 40% 정도는 원유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제조업은 약 10%밖에 안 되고, 또 10%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서 3%는 정유, 그러니까 리파이너리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약 한 25%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조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동 산유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정책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눠봤을 때 경제 다각화 강화, 고용과 교육의 확충, 재정 안정화, 그다음에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이런 정책들을 지금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을 어떻게 다각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국민의 여성 고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다음에 그 석유 수입이 줄고 있으니까 에너지 보조금을 어떻게 축소하고 새로운 조세를 어떻게 도입하고 하는 것일까. 그다음에 현지 생산도 과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국산화 정책을 했던 것처럼 여기 밑에 보시면 현지화 제도라고 있는데 이크트바라고 되어 있죠. KTVA가 이제 사우디 아람코에서 In Kingdom Total Value Add 해가지고 사우디에서 그 외국 기업한테 발주를 할 때 그 기업이 얼마나 사우디에 있는 생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느냐, 사우디 사람을 얼마나 많이 고용하느냐, 그것을 수치화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제도이고, 또 옆에 ICV라고 하는 것도 이건 이제 UAE의 아드녹에서 하는 제도인데 In Country Value라는 뜻인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UAE에 있는 제품이나 UAE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사람을 얼마나 고용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이 중동의 산유국들도 석유 산업 이외에 좀 더 새로운 자국에서 만들어진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 다양한 중장기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우디의 비전 2030이라든지 UAE의 여러 가지 중장기 전략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와 중동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유가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중동에 진출하는 것이 73년도인데요. 사만 기업이 1973년도 1차 오일 쇼크 바로 직전에 수주를 한 것이 최초의 해외 건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에서 76년도에 대규모 항만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 오일머니를 흡수하기 위해서 해외 건설을 많이 했었던 것이고, 80년대, 90년대는 유가가 낮았을 때 거의 뭐 활동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귀국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다시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에 힘입어서 제2의 중동품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중동과의 경제 협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한 UAE 정상회담 2006년도에 처음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를 방문을 해서 한 GCC FTA를 하자고 이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때 한 UAE 원전 계약도 하고, 그래서 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경제 협력이 다변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70년대는 주로 오일을 사고 해외 건설 그것뿐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더 새로운 협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2000년대부터 이제 제2의 중동붐이 설립이 됐고, 한국 아랍 소사이티라고 하는 것도 2008년도에 됐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말 이후에 협력 다변화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 부분, 그다음에 뭐 신규 유전을 공동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건설 같은 데에서도 사우디 PIF, Public Investment Fun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우디의 산업 개발을 위주로 하는 국부 펀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스코의 ENC를 뭐 지분을 매입한다든지, S오일 지분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오일의 일대 주주가 지금 아람코가 되어 있죠. 네, 보건의료 부분도 굉장히 좀 활발해졌었고요. 그다음에 산업협력은 이제 사우디 비전 2030을 서로 공동으로 추진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이게 협력이 이루어졌었고, 또 항공우주에서 세트레가이라는 회사하고 서로 기술 협력을 해서 UAE 같은 경우에 뭐 두바이셋을 쏘아 올린다든지 칼리파셋을 쏘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것도 돼 있고, 또 최근에는 게임 산업에서 사우디가 PIF를 동원해서 NC소프트와 넥슨을 지분을 확보해서 지금 2대 주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협력 관계보다는 굉장히 다양화된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한국과 주로 GCC 간의 경제 협력을 좀 이렇게 수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역액이라든지 뭐 원유 수입, 가스 수입, 해외 건설 수주, 투자 이렇게 나눠봤는데 GCC 6개국을 보게 되면 그 비중이 수출은 약 1.7%, 근데 수입은 11.5%입니다. 우리가 전체 수입하는 것 중에 10분의 1 정도는 다 GCC에서 수입을 하는 건데, 그 대부분은 이제 원유하고 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 GCC 6개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약 한 60% 가까이 되고, 가스는 한 45% 정도. 그다음에 해외 건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90% 될 때도 있었고 한 50%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약 한 17.8% 정도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 0.8%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동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은 굉장히 작고 수입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액도 굉장히 그 교육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고, 그런 이제 언밸런스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년도 것이고 2020년도에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뭐 수출은 굉장히 작고 수입은 굉장히 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가별로 살펴보게 되면 GCC 6개국 중에서는 사우디하고 UAE가 대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별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파란 선이 사우디고 이제 빨간 선이 이제 UAE인데 우리나라 제품이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이 두 나라가 되는 거죠. 나머지 4개국은 좀 미미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부분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에서
그만큼 이제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약간 주황색 이 부분이 UA로 되어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두 번째로 많이 수입을 했었었는데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석유 소비에서 가스 소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쿠웨이트도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란에서의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대체로 해서 쿠웨이트에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에너지 안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너지 전환 정책들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얘기했던 것이 2017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그때 이제 원전을 이제 탈원전하겠다라는 정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그 대신에 늘리겠다. 이것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고 불렸었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뭐 기후변화라는 얘기도 나왔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탈원전의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수소경제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정책들이 뭐 에너지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이 현재의 기후변화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판 뉴딜서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었고, 그해 말에는 아주 명시적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경우에는 그 관련된 시나리오도 초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은 어떠냐를 보게 되면, 중동 산유국은 아까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석유 위주의 경제인데, 만약에 탄소 중립, 그러니까 석유를 안 쓰게 되면은 이 나라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주 과감하게도 UAE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2050년에 역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50년은 아니지만 10년 뒤에 206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중국도 2060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내세우는 것은 이 탄소 순환 경제, 서큘러 카본 이코노미라는 개념인데, 이게 2020년도인가 G20에서 사우디가 이제 의장국이었을 때 이 개념을 들고 나와서 자기네들은 이제 석유 산업과 그다음에 탄소 경제가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생산을 바로 줄이겠다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석유 생산이 여러 나라에서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단가가 싼 게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우디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석유 생산은 계속 될 것이다.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연구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UAE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발표된 두 가지 큰 정책이 오퍼레이션 300BN, 그러니까 3천억이라는 뜻입니다. 3천억, 사실 그 단위는 이제 디람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 액수를 3천억 디람 정도까지 2031년까지 하겠다, 10년 동안 하겠다라는 정책이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석유산업 이외에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프로젝트 오브 더 50라고 하는 것은 UAE가 건설된 해가 1971년입니다. 1971년인데 2021년 딱 50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50년이 된 해에 다음에 50년에 이르는 동안까지 50개의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오브 더 50라는 정책인데, 이 정책 역시도 국가 부문이 아니라 시장의 민간 부분을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탄소 중립, 석유 산업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동 산유국도 마찬가지고 환경은 동일하죠. 그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고 또 2050년 탄소 중립 정책도 취해야 되고 하는데 과연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게 되면 일단 기존의 협력은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줄긴 줄는데 그래도 줄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도입을 하고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탄소 중립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탄소 원료로서 수소를 생산하거나 도입하고 그다음에 탄소를 아까 이제 CCUS 설명을 드렸었는데 탄소를 포집한 다음에 그 저장하는 곳을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또 전기화를 얘기했었었는데 그 에너지 신산업 전기를 많이 효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력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것이 세 가지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과거에 사우디 비전 2030에서 2017년도부터 협력을 해오는 게 있고 또 탄소 순환 경제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네옴이라는 지역이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역 이게 네옴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사우디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윈드 풍력과 그다음에 태양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전기를 만든 다음에 한편으로는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기 분해를 해가지고 질소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합하게 되면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제 해외에 수출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이것을 수입한다고 하게 되면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수소로 나누어서 수소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 경제화를 하겠다는 게 이 사업 모델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암모니아가 나오냐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수소를 만든 다음에 수소를 바로 이제 운송을 하면 좋긴 좋은데 수소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액화 시키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253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인프라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또 인프라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액화를 시키려고 하면 한 마이너스 33도까지만 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또 이미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바꿔서 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 같이 투자를 해서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생산하고 나서 도입하는 그런 모델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석유를 도입하던 것을 이제는 이제 수소를 만들어서 도입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UA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되어 있고 한데 UA 같은 경우는 나라가 좀 더 작으니까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여기 보시면 좀 아드녹 무슨 스트래티지라고 써 있는데 그 아드녹이라는 석유 회사에서 생산에서부터 뭐 추출하고 그것을 운송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하나 예, 어떤 사무실에서 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석유 산업도 생산성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UAE하고 우리나라하고 세파를 체결할 것을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세파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인데 FTA의 하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파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에서는 GCC 차원에서도 FTA를 하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에 중단이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작년부터 이 협상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하고 중동하고 협력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 협력인데요. 전력 부분에서 이제 그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전력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단순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발전하고 송전 배전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흐름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을 같이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같이 돌리는데 그것을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서로 상호 시그널을 보내서 가격이 그러니까 그 전기 사용량이 작을 때는 싼 값에 좀 더 많이 분배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반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좀 전력망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전력망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뭐 스카다, 다스, 뭐 AMI, EMS를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같이 공동으로 육성하는 그런 협력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이 석유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한중동 협력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력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대 유럽연합 연구소 책임연구원 설용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란, 이스라엘, 뭐 이란과 뭐 이스라엘과 이란 핵 협상 내용인데요. 짧게 20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 정도까지 하면 되네요. 보이는 그림은요, 첫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 지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의 주요 전략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초토화 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작년에 아마 나왔던 대란 타임즈에 나왔던 그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여전히 대단히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전체적인 지금 핵 협상을 둘러싼 상황을 한번 보시면 제일 왼쪽에 이제 사우디와 UAE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지금 계속해서 고위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고 대화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과의 어떤 정보 공유, 그다음에 군사적 교류 등을 통해서 이란의 어떤 위협에 대처하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양면 작전이라고 할까요? 사우디와 UAE가 이제 이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이제 어차피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핵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고 사우디나 뭐 UAE나 그 외에 뭐 이스라엘이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상 뭐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면이 돌아갔네요. 네.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이란과의 어떤 물꼬를 트자 대화를 통해서 긴장감을 좀 줄여보자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반대를 했다가 다시 이제 뭐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봐도 미국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이제 절감하고서는 뭐 좋은 합의면 우리가 동의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IRGC를 해외 테러 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IRGC를 테러 단체에서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급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IRGC 테러 해제를 반대하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은 JCPOA가 복원되더라도 이스라엘은 전혀 이 이란 핵 합의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그 합의를 지킬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 시에는 언제든지 이란의 핵시설을 뭐 타격을 하든지 아니면 사보타지를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하겠다는 게 기존의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미국은 이란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중국에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란에 발을 묶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빨리 핵 협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추후에 다시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얻어보자라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고,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에 계속 핵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핵 문턱 국가라고 볼 수 있고,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 다양합니다. 뭐 4개월 남았다, 뭐 5개월 남았다, 핵탄두 하나 만드는데 남은 시간은 4개월 남았다, 5개월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핵탄두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탑재해서 날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기폭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탄두를 또 미사일에 얹어서 쏘려면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린다. 그렇게 지금 정보 당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란의 전략은 핵 문턱 국가에서 좀 이미 아주 이제 핵 활동을 해서 거의 완전히 지금 2015년과는 완전 다른 입장이죠. 핵 문턱 국가 상황에서 지금 핵 협상을 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훨씬 좋은 조건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란 측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변수는 뭐냐고 무슨 얘기냐면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이제 갑자기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이란과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즉 러시아와 이란 간의 어떤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란 핵 협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 핵 협상을 협조하지 않겠다고는 이제 갑자기 돌발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JCPOA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러시아가 돌발선언을 했고요. 그렇게 되자 이제 국제사회 미국과 이란은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고 요즘 말로 그렇게 돼가지고 도대체 러시아의 의중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의중을 알아보는데 이제 팔방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 나왔던 얘기가 과연 이란에 지어주기로 한 원전 건설을 못 지어주게 우리 원전 건설을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닌가? 원전 건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교역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거기서 이제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원전 건설이라면 미국이 그다지 반대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떤 전력이라든지 뭐 실험이라든지 민수용 원전이기 때문에 그다지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원전 건설 뭐 지금 이란에 지어줘야 할 게 7개인지 8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그 정도의 원전 건설을 짓는데 공사만 뭐 추진된다면 JCPOA 협상을 반대할 의도가 없다. 그렇게 이제 뚱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원했던 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이유는 일단 미국이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했던 얘기, 이란과의 경제 활동 얘기를 꺼냈다면 그럼 러시아를 배제하고 우리끼리 그런 핵 협상을 추진하겠다.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러자 러시아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갑자기. 강력하게 이제 태클을 걸면서 자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보려고 했으나 미국이 이제 그럼 러시아 빼고 할게.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엄청나게 반대가 심한 것으로, 이란 국내에서도 대단히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현도 선생님에게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혹 때려다가 혹을 하나 붙이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바로 입장을 선회해서 그럼 뭐 원전만 된다면 우리는 반대할 뜻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러시아는 대이란 관계에 손상을 줄이기로 이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이란 핵 협상의 난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1년 이상 작년부터 계속해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뭐 드래프트는 만들어졌다, 드래프트가 거의 끝났다. 뭐 지금 1년 내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사를 한번 보시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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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close, very close. 드래프트는 테이블 위에 있다, 있다. 계속 그 얘기했죠. 그래서 뭐 해결이 안 된 거는 뭐 한 두세 개 정도 남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했던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난제를 이제 유출을 해 보시면 이란은 역시 트럼프처럼 또다시 미국이 일방적인 이제 핵 합의를 깨고 탈퇴할 경우 그걸 어떻게 이제 방지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란의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완전 바보 되는 거죠. 갑자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란이 먼저 핵 합의를 위반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핵 합의를 꼬박꼬박 준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불충분을 하다면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대단히 합리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것을 의회 차원의 그냥 합의가 아니라 트위티, 즉 어떤 협정으로 해서 즉 미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차원을 높이겠다. 뭐 그런 요구도 했었고 그 다음에 혹시 또 탈퇴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적 보상을 해달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미국이 또 탈퇴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무슨 개런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경제적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한 해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 난제를 풀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 차원의 트리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탈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개런티를 이란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란의 제재 해제 범위 어디까지 제재를 해제를 해줄 것인가. 특히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얘기되는 것이 이제 혁명수비대 IRGC의 테러 단체 해외 테러 단체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테러 단체.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지금 사실상 해볼 수도 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걸프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노발대발. 절대 안 된다. 절대 불가. 지금 완전히 뭐 오늘 어제도 나탈리 베넷 총리가 샤르말 셰이크에 가서 MBG와 그 다음에 아시시 대통령을 3명이서 지금 3자회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란 관련일 수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관련일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아무래도 이란 관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문제, 그 다음에 IAEA 사찰 문제는 뭐 6월까지 아마 미신고 핵활동, 이란에서 신고하지 않은 핵활동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협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IRGC 문제를 한번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이 내용에 보시면 뭐 영어가 이렇게 쫙 있는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결국 그 이란 즉 제가 말씀드렸더니 FTO 즉 해외 테러 단체 조직 테러 단체 해제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IRGC가. 근데 이란은 이미 벌써 1984년 같은 경우 국제 테러리즘 지원하는 국가로서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IRGC 또한 테러리즘 지원 단체로 이미 미국의 행정명령 하에 테러 단체로 지정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요거는 다른 이제 다른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해외 테러 조직 해제인데요. 요거와 달리 이미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IRGC가 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테러 조직에서 해제시키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
이것은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이란에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설사 테러 조직이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란은 충분한 제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테러 조직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IRGC가 활동하는데 전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테러 활동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없애고 그다음에 안 없애고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의 이란 프로젝트 디렉터 알리 바에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를 보시면 별 차이가 없다. U.S. insists on holding on a superfluous sanction that has failed to make any difference.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IRGC를 해외 테러 단체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게 IRGC 활동에 무슨 영향을 주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테러 조직을 지정해 놓더라도 이미 IRGC는 그거 피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측도 이거 해제 안 해도 IRGC가 자기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적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기싸움, 어떻게 보면 체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관련돼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핵 관련 입장은 뭐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반대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뭐 좋은 협상이면 오케이. 근데 지금 뭐 IRGC 테러 해외 테러 단체 조직 뭐 해제 안 되니까 지금 노발대발 뭐 안 된다 이러고 나서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이란 뭐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사보타지는 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사이버 공격도 계속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니고 이제는 보이는 전쟁이죠. 완전히 뭐 드론을 이용해서 서로 때리고 공격하는 작년입니까? 지난달입니까? 이란의 드론 공장을 이스라엘의 드론이 가서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만들고 있는 드론이 한 100개가 불탔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에 쿠르드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이스라엘 뭐 훈련센터를 미사일로 공격을 했었죠.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고 그럼 이스라엘은 뭐 이란 핵시설 루트는 뭐 이미 오바마 시대 때부터 나오는 똑같은 그림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루트 1, 뭐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급유를 해야 되는데 신형 중간급유기를 미국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급유가 어렵기 때문에 타격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옛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옛날 중간급유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파괴력도 떨어지지만 지대지 미사일로 이란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뭐 제리코 3 미사일의 사거리가 뭐 이 정도로 되니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도도 떨어지고 이란의 핵시설이 모두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보시면 예멘에서 충분히 지금 텔아비브뿐만 아니라 텔아비브까지 날아갈 수 있는 지금 미사일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후티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 지금 뭐 이란이 계속해서 군사기지를 짓고 있고 레바논은 뭐 헤즈볼라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라크 서부에서도 충분히 요르단을 건너뛰어서 400km 정도면 뭐 가뿐하게 텔아비브 갑니다. 그래서 이라크 서부에 왜냐하면 시아파 이란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론은 러시아가 태클을 걸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 핵심 난제들이 어떻게 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 아마 4월 달로 일단 넘어갈 것 같고요. 원래는 뭐 20일 노이루즈 뭐 이란 설날 전에는 되는 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뭐 건너갔습니다. 물 건너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화면을 그러면 닫아주시겠습니까, 성 박사님? 예. 네,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 박사님 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란의 입장에 대해서. 이란은 러시아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러시아가 갑자기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뭐 이란의 핵 협상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것보다는 미국이 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을 좀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묘수를 던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란한테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거였는데 이란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러시아 싫어하죠. 예, 러시아 싫어하고요.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과 러시아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이란은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는데 그 1941년에 그 이란의 당시 그 샤가 독일과 가까워지니까 소련이 군대를 몰고 들어왔고요. 영국이 군대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그 샤를 강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을 샤로 앉혔습니다. 그게 바로 1979년에 쫓겨난 파hlavi 레자 샤입니다. 그 정도로 이란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북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고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보면 이란 신문은 아주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을 실어요. 실질적으로. 다만 이제 그 국가적으로는 러시아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우대하는 편이고요. 그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 이란을 쪼였을 때도 이란은 너무 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불락인 중앙아시아로 뛰어갔지만 중앙아시아로 뛰어가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환영을 하죠. 그렇지만 그때 그 러시아, 중국이라든지 중앙아시아에서 한 말이 있어요. 니네들 상황 좋아지면 다시 서유럽으로 갈 거 알고 있다. 네, 그게 실질적으로 이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너무 쪼이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오바마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너무 쪼이는 거는 이란으로 하여금 더 이상 모든 걸 포기하고 중국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모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럼 이란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풀고 싶죠, 바이든은.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나온 것 중에서 IRGC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IRGC가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배경 설명을 드려요. IRGC는 이란의 혁명수비대입니다. 근데 이란은요 군대가 이원 체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79년 혁명이 났었을 때 호메이니에게 빨리 군대가 충성을 맹세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충성을 맹세를 안 했죠. 군대가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공군 장교들 한 30명이서 개인적으로 뛰어가가지고 호메이니한테 충성 맹세를 하면서 그리고 혁명이 성공을 한 다음에 호메이니라든지 지도자가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이런 형태로서 군대로 가면 혁명이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혁명 정신에 투철한 군대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게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정규군이 있고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똑같이 육해 공군으로 돼 있지만 정규군은 예를 들면 정규군 육군은 좀 더 정보 쪽이라든지 그다음 해외 공작을 한다면 정규군 육군은 국경 수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중요한 정보 책임은 IRGC 즉 혁명수비대의 육군이 가지고 있고 해군은 대양을 지키지만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핵심적인 자산인 페르시아만 같은 걸 지킵니다. 네, 다르죠. 공군은 일반 공군은 비행기를 날리지만 혁명수비대 공군은 미사일 부대예요. 우주 방어단이어가지고 미사일이나 핵 이런 무기를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혁명수비대를 지금 제재 대상으로 미국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선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재 대상이든 아니든 혁명수비대 할 건 다 하거든요 현재. 근데 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상징적인 효과가 있죠. 궁극적으로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2003년에 부시가 아무 생각 없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하면서
이란한테 완전히 이라크를 갖다 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전에는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까지 가는 게 이라크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내 마당 들듯이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레바논 남부.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헤즈볼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중동을 뒤흔드는 판이 두 가지 판이 있어요. 헤즈볼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아랍 세계 위쪽을 흔들고 있고 밑에 후시 반군을 지원하면서 후시 반군이 아래쪽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위아래로 지금 머리 아픈 거죠. 아래는 후시, 위는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는 순니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중동을 흔드는 이 판이 세 개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프락시입니다. 예. 근데 이들과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고 이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게 IRGC거든요. IRGC 육군이 그걸 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했던 게 바로 솔레이마니, 트럼프가 죽인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에서 최정예 부대인 고두스 군단입니다. 이 고두스 군단이 뭐냐면 예루살렘 군대예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최고의 엘리트 군단이 이 고두스 군단인데 이 고두스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말이 드러나듯이 이란의 목적은 이스라엘 파괴거든요. 예. 적어도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해방이니까.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지금 핵 없어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건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이 그래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지금 핵 협정을 한다는 거는 주변 국가들한테는 결국에는 이란은 핵을 가질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아니 결국엔 핵을 가질 거면 핵 협정을 하나 안 하나 가질 건데 근데 핵 협정을 하면은 더 문제가 되는 게 이란이 돈이 더 많아지겠죠. 돈이 더 많아지면은 핵보다도 주변 국가들한테 프락스한테 뿌리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변 국가 더 시끄러워지죠. 근데 다만 핵협정이 성공이 되면은 레바논은 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협정을 성공을 하면 핵을 안 갖다 하더라도 석유를 팔 수 있고 석유 판 돈으로 헤즈볼라를 지원하면은 그동안 돈줄이 막혔던 레바논의 돈줄이 돌아서 레바논이 조금 더 생활이 나아지고 국가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이 있지만 그럼 뭐 그래봤자 뭐 헤즈볼라만 더 좋은 일이 될 테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핵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지금 노르즈 기간이고 노르즈 연휴가 2주거든요. 2주인데 또 지금 4월 2일부터는 또 라마단 기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 안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노르즈 이란으로서는 3월달이 지금 3월 21일에 시작됐습니다. 이게 31일이죠. 31일 동안 이어지는 이 한 달 동안에 노르즈에서 핵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어쩌면 윈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뭐 핵협상이 되면 그때 또 특별 세션의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우리 이건영 박사님과 성일강 박사님이 아주 귀중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뭐 거리낄 것 없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대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지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저 이건영 박사님 제가 이제 혹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중동이나 사우디 그 수소를 보니까 그냥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가 있고 그린 암모니아가 있고 블루 수소가 있고 블루 암모니아가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우리와 이게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린을 또 하고 블루도 하고 다 하는 건지 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또 뭔지가 좀 궁금해서요. 마이크 켜주십시오. 이건영 박사님.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색깔별로 해서 수소나 뭐 암모니아나 그걸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는데 일단 뭐 천연가스를 이렇게 뭐 어떻게 태우든지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수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탄소가 많이 섞여 있어서 그걸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CCUS,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가 없어지니까 그걸 이제 분루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루수소부터는 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에너지로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들 때 천연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탄소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아예 처음부터 탄소가 없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깨끗한, 그러니까 그린 수소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CCUS도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체로 깨끗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다음에 그린 수소로 되는 것이고, 뭐 암모니아도 이제 그런 블루 암모니아, 그린 암모니아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떤 거 물어보셨죠? 그다음에 아니, 우리랑 그러면은 협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혹시 뭐 우리도 예, 그 우리 협력하는 입장에서는 과정에서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니까 블루 수소나 이제 그린 수소를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U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 수소가 아무래도 더 만들기가 쉬우니까 블루 수소 도입하는 이제 계약도 지금 뭐 GS인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네옴 단지에다 만드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냥 그린 수소를 이제 우리가 도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도입하면 되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곤영 박사님한테, 네. 만약에 저 원전을 통해서도 수소를 만들 수 있나요? 원전을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소 만드는 것이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야지 수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기를 만드는 것의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블루 수소냐 뭐 그린 수소냐라고 나오는 건데, 그 전기를 원전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핑크 수소라고 또 부릅니다. 색깔을 또 핑크랑 붙여가지고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 경우에는 이걸 핑크 수소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원전이 과연 클린 에너지냐,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원전은 위험한 이제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하니까, 장차 이제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 클린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뭐 프랑스라든지 뭐 그렇게 원전이 좀 더 발달한 나라 입장에서는 그것도 깨끗한 에너지 중에 하나로 넣어서 하는 거죠.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뭐 그린 텍소노미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그린이라는 것의 범주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핑크 수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안 나오나요? 그렇죠. 그 탄소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거의 그 그린 수소에 가까운 게 핑크 수소인가 보네요. 핑크 그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핑크 수소냐 뭐 그레이 수소냐, 그거는 이제 어떤 원료로 그걸 만드느냐의 문제니까, 예, 그 차이, 단순히 그 차이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탄소를 포집하는 건 블루 수소인다면, 그러면 예. 핑크에서는 탄소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일단 그러니까 원전을 만들 때 생기는 탄소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네.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로 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고 그다음 공기 분해 장치를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도 뭐 아주 간단한 건데요. 네. 사우디하고 우리나라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주로 이제 에너지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관심사인데, 아까 재밌는 게 그 사우디가 한국의 게임 회사에 투자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NC 예. 소프트라든지 넥슨이라든지. 예. 그럼 어떤 특별한 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사우디 그 입장에서? 중동 경제는 이제 제조업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석유 중심 산업 구조에서 좀 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드는 이제 정책들을 취하고 있고, 그걸 산업 다각화라고 부르는데, 산업 다각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했던 무슨 철강 산업이니 자동차 산업이니 그런 것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식 기반의 뭐 산업 구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든 작업보다는 좀 소프트한 그런 산업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그 무함마드 빈 살만 같은 경우에 사우디 그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BTS도 초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게임 산업 같이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되게 선호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MBS의 취향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산업 다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옛날 굴뚝 산업 같은 그런 산업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많이 가미된 그런 산업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될 거고요. UAE나 이런 데는 합작으로 많이 하는데, 사우디는 자기네 돈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SO일도 마찬가지. SO일은 석유 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좀 더 사우디 같은 경우가 이제 업스트림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석유를 캐는 거를. 근데 다운스트림 쪽을 이제 한국을 이용해서 한다는 이제 그런 전략이고, 한쪽은 이제 석유 산업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지식 기반 산업으로 해서 게임 산업이나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 더 관심을 갖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요. 채팅창에 지금 뭐 질문이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김명수님인데요. 그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마이크가 좀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무슨 채팅으로라도 지금 아니,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써주시고 네,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막간을 그쵸. 이용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질문 들어오세요. 네, 여기 채팅 쓰시는 동안, 네. 저는 제가 논문에서도 그렇고 몇 번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얘기한 게 저는 JCPOA가 안 될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잠깐, 될라나? 하다가 요즘 또 보면은, 그렇지, 안 되겠지 생각을 또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제가 제 논리를 자꾸 강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가 이제 G2가 될 거냐, G3가 될 거냐, 아니면 완전 더 다변화가 될 거냐, 이런 식의 그 논리가 훨씬 더 강화되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이제 무너진 거를 최소한 중동 국가에서는 다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체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반증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랑 UAE가 바이든 전화 안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중동 내에서 이제 미국의 의도대로 이제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제 국가 간의 관계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UAE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석유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레버리지를 좀 잡고 오히려 이제 해킹의 기회로 삼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손을 조금 더 넣고 이제 좀 더 독자적으로, 혹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랑 조금 더 이제 손을 잡으면서 이게 좀 더 자율성을 조금 더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고 하니까 오히려 더 JCPOA 타결을 더 원할 것인데, 이제 JCPOA 타결을 위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친미 국가들의 지지가 더 필요한데, 지금 사우디 UAE가 하는 것을 보아하니 더더욱 지금 이제 도움을 바라지 못할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더 낭떠러지로 가는, 더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이제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JCPOA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JCPOA 말씀하신다고 해서 저는 이런 그런 그 연결고리를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 목사님 생각도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성 박사님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채팅창에 만약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게 된다면, 만약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 최근과 같은 진영 싸움이 된다면 터키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 박사님. 예, 갑자기
저한테 모든 짐이 다 제 어깨에 놓은 듯한 막중한 책임감이 갑자기. 예. 일단 김은비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네요. 이렇게 질문하실 줄 알고. 자, 그럼 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전체 지금 뭐 세계 질서뿐만 아니라 중동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런 핵 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은 조금 좀 더 생각을 더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초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이란이 좀 더 이제 간이 더 부어가지고 더 버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뭐 이란을 도와주니까 같이 해서 더 협상에서 어차피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협상을 더 질질 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결과는 러시아가 태클을 거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튀었고요. 물론 다른 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은 이미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알리 바에즈라는 그 사람은 그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더라고요. 러시아가 분명히 무슨 다른 짓을 할 것이다. 정확하게 뭐 어떤 태클을 걸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김 교수님과 달리 미국과 이란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미국은 더 급해졌다. 왜? 사실 중국을 지금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터졌고, 지금 두 개 국가를 좀 상대로 해서 지금 외교 좀 심각한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도전에 별다른 수단이 없어서 무기만 대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다 플러스 이란 문제까지 만약에 이란 핵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미국 외교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오히려 더 지금 반대로 더 급해 더 이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과연 이란이 요구하는 그 개런티, 즉 미국이 또다시 일방적인 핵협정을 탈퇴하지 않겠다고 어떤 개런티를 해달라. 그것이 뭐 유럽 국가가 개런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을 만약에 서명을 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란이 경제적 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제 개런티를 해줄 수 있을까? 요거에 지금 저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IRGC,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최고 지도자 사무실 오피스에 지금 내려진 제재까지도 해제를 해달라는 이제 요구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난제로 지금 남아 있어서 이것이 지금 1년간 거의 뭐 10개월간 했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협의를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동예루살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정착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머지 3개 문제 있죠. 국경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좀 예를 들어 뭐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똑같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계속 협상을 해왔지만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조금 스캡티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터키의 입장은 이스라엘 타격한다면 터키는 뭐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터키와 이란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터키는 최근에 이스라엘과의 또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어떤 터키가 이란 뭐 터키는 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과 아니면 뭐 다른 이슬람 단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계속하였던 것이고 진영 싸움에서 그렇다고 터키가 이스라엘 편을 들기는 어렵죠. 사실상 어떻게 터키가 이스라엘 편을 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또 이란을 글쎄요. 두둔하고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편을 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전히 터키와 이스라엘은 뭐 최근에야 다시 이제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대통령이 방문하긴 했습니다만 뜨거운 감자, 지금 뭐 하마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미국하고는 뭐 지금 뭐 에르도안도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잠깐 언급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협상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여러 가지 감지가 돼요. 일단 영국과 관계됐던 이란에 그 투옥시켜놨던 그 이란계 영국인들을 좀 풀어준 상태고,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79년 못 받았던 돈을 받은 상태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이란에 보냈던 노르즈 메시지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는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지금 빈살만이 전화만 안 받은 게 아니라 바이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뭐 좋게 생각 나쁘게 생각하든 아무 예, I don't care이죠. I don't I care. don't care를 했거든요. 예, I don't 그러면 care.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이 굳이 뭐 니네들도 그러는데 내가 뭐 이란하고 나쁘게 지낼 필요는 뭐가 있겠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란도 미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두 가지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란에서는 팽팽하게 친러와 친미 세력이 친서방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친러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친러가 되는 건 전체적인 친러가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군사적인 문제에서 전환이 된다면은 이란 국민들은 한마디로 내일 당장 미국과 뭐 한다면 바로 코카콜라 마시면서 미국 사람이 될 정도로 친미적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겉으로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번에 이란이 러시아 사태에서 하나 느낀 게 있는 게 저는 그게 좀 찝찝한데, 최근에 러시아 대사가 이란과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지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우리한테 까불지 못한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인터뷰 기사를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기사를 보는 이란의 그 지도층이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터키는 사실 실패한 국가죠. 네. 그러니까 저는 터키가 엄청나게 그 머리 쓰다가 지금 뒤통수를 대통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르도안의 그 전 외무장관은 주변에 아무 문제 없이 no problem with neighbor, zero problem이라는 외교 정책을 했는데, 완전히 2016년 그 쿠데타 이후부터는 에르도안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쪽부터 다 저쪽부터 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다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도 놓쳐버리고 미국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도 놓쳤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터키의 가장 좋은 거는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에르도안 쪽에서 있다면은 더 답을 안 보이고 반대 야당 세력들은 다 끝나버렸고, 그래서 지금 가장 사실은 낙동강 오리알 된 게 터키가 아닐까. 터키는 사실은 미국한테는 버릴 수 없는 카드였거든요. 그 인질리리 공군 기지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저렇게 하면서 나토에서도 좀 멀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터키는 앞으로 향후 최소한 50년은 뒤로 가버리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란과도 사실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란은 또 터키의 약점을 잡고 있어요. 현재 에르도안의 모든 비리를 다 잡고 있어요. 예, 잡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잡고 있습니다. 미국도 잡고 있고 이란도 잡고 있고. 그러니까 터키 그거 터트리면은 뭐 근데 서로가 이제 불편하니까 안 터트리는데, 지금 가장 솔직한 말로 중동에서 가장 패자는 저는 터키라고 봅니다. 예, 터키라고 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든 말든 뭐 터키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터키한테는 영향이 없고, 그리고 이 상바스 말씀대로 터키 에르도안이 그동안 그렇게 자기 자국민들에게 이슬람을 앞세우고 반이스라엘 정책을 했는데 갑자기 미치지 않고서야 이스라엘을 두둔할 일도 없고요. 아마 터키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은 이집트와 관계만 정상화하는 게 아마 현재로서는 최상의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 더 질문 받지 마시고
지금 TVN에서 우리 박현도 선생님 출연하는 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죠. 아, 예, 네, 리플 분쟁. 그거를 예, 후속편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TVN에서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 뭐 벌써 이제 2분밖에 안 남았고 오늘 많은 시간 들여서 좋은 시간 참가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이란 핵협상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따라서 긴급 세미나를 한번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